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자입니다. 오늘은 1억으로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건파남 채널 중에 아주 오래된 영상 중에 2억으로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 매물을 직접 살펴보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같이 한번 더 첨부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물건 먼저 보러 한번 가실까요? 네, 건물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에는 노출 콘크리트 성형 공법으로 시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방부목 소재로 모양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징크로 마감을 해놓으셨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면, 네, 건물 왼편으로 보이는 공간은 여기 2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측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시공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면이 노출 콘크리트 성형 공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면, 네,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방부목 소재로 코너 쪽에 모양을 내놓으신 모습이었었고요. 사면 전체가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되어 있는 외부 마감이었습니다. 네, 전면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징크라는 판넬로 공법을 해 놓으신 거고요. 번호키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망임 유리가 끼워져 있는 출입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건물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복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트한 느낌의 약간 아이보리 톤의 벽 타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 밑에는 대리석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회벽칠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센서 등하고 그다음에 CCTV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일단 145이고 여기 비디오 인터폰하고 번호키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계단하고 나머지 호실들 4개씩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나머지 호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옆쪽으로 이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따로 해놓으신 모습이었었고, 계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단 난간대가 이렇게 짱짱하게 블랙 색상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 2층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이었었고요. 맨 안쪽에 하나, 둘, 3개 호실인데 여기는 1.5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층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네, 3층도 여기 하나, 둘, 셋, 4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룸하고 1.5룸 3개,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는 4층이었었고요. 여기 왼쪽에 원룸 하나하고 1.5룸 하나가 빠져있는 모습이었었고, 가운데는 이제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층에도 똑같이 회벽칠하고 그 다음에 CCTV, 센서 등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여기 문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의 서비스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부목으로 밑에 깔아 놓았었고요. 그리고 이건 철제식으로 되어 있는 갤러리 바의 모습이었었고,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의 모습 여기 보였었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현장 촬영 여기까지만 해야겠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건물 내에 들어가 있는 1.5룸 1개 호실을 사진을 통해서 안에 인테리어하고 마감재, 그다음에 옵션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공간이 1.5룸 출입구를 열었을 때 보이는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바닥 면적은 이렇게 여유있게 빠진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셰시가 들어가 있고요. 화이트 몰딩하고 벽지, 그다음에 화이트 욕실문하고 그다음에 침실문이 안 보이는데 침실문까지 화이트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링본 타일로 해놓으셨습니다. 네, 주방 겸 거실 공간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 쪽에 롤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고, 벽걸이 에어컨하고 비디오 인터폰, 그 옆에 이제 보일러 조절기의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한쪽 벽면에 빌트인으로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공간 박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뭐 책을 올려 놓으셔도 되겠고, 화분이나 시계 같은 것들을 올려 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네, 다음 보이는 사진은 주방 겸 거실 공간의 모습인데요. 다른 각도에서 찍은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편에 주방 공간의 모습이 보였었고, 가운데 이 여닫이 문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삼성 대형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위쪽이 냉장고, 밑에 아래쪽이 냉동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전기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빌트인 전기 쿡탑하고 드럼 세탁기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로 하이그로시 장이 들어가 있는데 상부장, 하부장 그 사이에 식기 건조대 선반하고 설거지 바스켓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고요. 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주방 겸 거실 공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까 맨 첫 번째 사진, 여기 출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었고요. 출입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옆쪽으로 이렇게 대형 TV하고 각종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박스하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 박스 밑에는 전기 압력밥솥 장을 넣을 수 있는 슬라이딩 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옆쪽으로 대형 신발장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주방 겸 거실 공간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 TV 옆에 쪽에 보시면 여기 침실 공간하고 욕실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복도 공간이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천장 아래쪽에 LED 실내등 옆에 쪽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TV 장 옆쪽으로 옷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작은 복도 공간을 지나면 이렇게 욕실 공간이 모습이 보였었고요. 이게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이었습니다. 네, 욕실 공간은 확실히 1.5룸이어서 그런지 다른 원룸들에 비하면 바닥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마감재를 잠깐 보시면 벽면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벽타일로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주방에서도 쓰는 쪽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무광 제품으로 블랙 바닥 타일을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었었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건거리하고 거울하고 수건장, 그 다음에 세면대, 좌변기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형태의 1.5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은 침실 공간의 사진입니다. 그 욕실 왼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침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침대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바닥 면적이 여유있게 빠진 편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창문도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에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 창문 쪽에 이렇게 위쪽에 이제 커튼 박스라고 하는 형태였었는데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다용도 건조봉을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뭐 인테리어 소품을 걸어 놓아도 되고 옷걸이를 통해서 차곡차곡 빨래를 널어 놓아도 될 정도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3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랍형 침대, 이거는 이제 기성품을 넣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서랍형 침대를 넣어 놓으셨고 그 침대 위쪽에는 전기 스위치를 달아서 그 위쪽에서 무드등을 켜고 끌 수 있게끔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5룸 내부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매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점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물 분석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는 대전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곳이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대지 면적은 53.5평, 건물 면적은 87.7평이었었고요. 여기에 서비스 면적은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층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는 없고요. 그다음에 1층부터 4층까지 총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었었고 준공연도는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접도로는 8m 도로에 인접을 해 있었고요. 네, 다음 구성 분석을 보시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총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었고요. 1층에 주차장 2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원룸이 하나씩, 그다음에 1.5룸이 3개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1개, 그다음에 오른편에 1.5룸 1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서비스 면적, 그다음에 야외 테라스 공간이 하나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개 호실이었었고요. 그 다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은 우선 7억 5천원으로 내놓으셨었고요. 융자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금리는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4억 2,1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총 14개 호실에 들어가 있는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투자금은 9,900만 원이 실투자 금액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은 2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월 순수익하고 연 순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였었고요. 이렇게 해서 9,900만 원 투자하시면 월 순수익은 167만원, 연 순수익은 2,008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격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들, 확인해 봐야 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조정이 돼서 아래로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 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분께서 저에게 이제 매매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매매 금액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매수인 입장에서는
되면은 이 건물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죠. 가장 큰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실투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그 다음 매매 금액이 낮춰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이 그만큼 더 줄어드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건물을 구매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쟁점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물건을 좀 더 깎아서 구매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근데 매매 금액 깎고 싶은데 매도인분께서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더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매도인분과 매수인분과의 이제 협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매매 금액이 가장 중요한 건 실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다음은 융자 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융자를 저희가 건물을 살 때 승계, 보통 이제 안고 산다고 하죠. 융자를 승계해서 하게 되는데, 승계가 가능한 경우하고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도 여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죠. 금리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4%로 되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에 지장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야 되니까 월 순수익이 조금 더 낮아지게 되겠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이자를 그만큼 덜 내게 되니까 월 순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승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아마 이제 정부에서 제2금융권까지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DSR 적용으로 인해서 융자 승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융자가 불가능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실투자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1억으로 건물을 사려고 했다가 융자가 불가능하니까 2억 3천만 원을 더 실투자금에서 얹어서 사게 돼야 되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DSR 같은 경우에는 데bt 서비스 레시오라고 하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담보나 신용대출, 이런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자신이 이제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건물을 살려고 하면 DSR, LTV, DTI 적용 때문에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더 많다고 하면 융자 승계가 불가능해서 그만큼 실투자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하게 되는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총 보증금에 대한 쟁점이었습니다. 보증금이 4억 2,100만 원이죠. 보증금 반환 여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게 4억 2,1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세입자들이 한꺼번에 만기가 돼서 나와서 이 4억 2,100만 원을 다 이 세입자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물건 접수를 받을 때 계약서를 일일이 다 받아서 뭐 만기일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계약을 치른다고 하면 건물주분께서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체크를 해서 내가 건물을 샀을 때 보증금은 언제쯤 반환을 해야 되는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전 세입자분이 연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아예 없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죠. 아예 나는 9,900만 원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랬을 때에도 이 건물 자체가 전세가 금방금방 회전이 될까나, 아니면 월세도 뭐 반전세로 놨었는데 그 보증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회전이 잘 된다고 하면 그래 걱정이 별로 없는데, 회전이 안 되는 경우까지는 저희는 감안을 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 시에 전월세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임차인분들도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빼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반환 여력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임차인분들도 그분들 상황이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이제 설정이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알고서도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임차권 등기를 전 세입자분이 한 경우에 임차권 등기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결국 하게 되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보증을 못 빼줘서 경매에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진짜 딱 9,900만 원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필요경비라고 쓰여진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일정 부분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사시게 되면 이 필요경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만 내셔도 되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안 분해서 면적 대비 안 분해서 주택 부분에 대한 거는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세율을 적용받아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증지세, 인지세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있죠. 이 취득세 외에도 법무사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취득세를 낼 때 등기까지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법무사 수수료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라고 써있는데 이게 금액을 지금 제가 계산은 대충 안 해봤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뭐 7억 5천이면 저희가 6억부터 9억 사이에서 이제 계단식으로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이 아마 4%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치게 되면 약 한 1,500만 원 전후로 취득세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좀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부분을 내야겠죠. 아마 한 50만 원에서 60, 70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7억 5천이면 0.9%를 적용하게 되면 대충 한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필요경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 1억으로 건물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000에서 2,5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1억으로 건물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계셔야 건물을 살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억으로 건물주 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번 해봤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알아봐야 될 점들이 많죠. 우선은 저희가 아까 설명 안 드렸던 건물의 하자 부분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매매 금액, 그다음에 융자 승계 여부, 그다음에 총 보증금 실투자 금액,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중개 의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물건이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저에게 건물 매수를 전화 주셨는데 실제로 이 건물이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매도 보류가 될 수도 있고 금액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촬영한 이 매물이 없나라고만 물어보지 마시고 실투자금의 여력에 따라서 매물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위치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건물도 실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제 중개 컨설팅 문의는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